안녕하세요. 관계교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 56페이지의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데, 여기 사용 승인은 건축에 대한 건축 대선 시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축 허가, 건축 신고하고 공사 완료한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거치는 행정 절차를 사용 승인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사용 승인은 건축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이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건축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 절차를 거친 때에만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 건축 공사했을 때 저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만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참 중요한 절차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 공사를 담당했던 건축주가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완공된 건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하게 됩니다. 그 사용 승인 신청받은 허가권자는 설계 도면대로 공사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내리게 된다고 하면 그제서야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반면 이러한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불합격했다고 하면 그때는 재시공을 명령하게 되는데, 최근 세종시의 모 건설업체에서는 아파트에 철근 집어넣지 않고 건축 공사를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 공사라고 하면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을 때 불합격 판정하게 되죠. 그러한 때는 재시공을 명령하고 합격한 때만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 승인은 허가권자가 담당하는 행정 절차로서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합격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저 사용 승인을 위한 처리 기간이 7일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에는 1. 사용 승인 신청, 그리고 2. 사용 승인입니다.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그래서 사용 승인을 위한 처리 기간이 7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건축물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완공된 건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하단부에 임시 사용 승인이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만약 건축공사가 한겨울에 공사 완료되었다고 하면 조경이라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지에 나무 심는 조경 의무는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 의무가 건축법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경 대상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는 조경 의무 발생하는 겁니다. 한겨울에 나무 심게 된다고 하면 나무 다 말라버리죠. 그래서 5월 달에 나무 심는 것을 조건으로 지금 당장 공사 완료한 건물을 잠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58페이지에 박스 속에 위에서 5번째 줄 보게 되면 3번 임시 사용 승인 기간 찾으셨죠?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요것만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3번 공용 건축물의 특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공용 건축물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여기 공용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공용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건축 등을 하게 되면 그 일체 것들을 뭐란다?
공용 건축물이라 하고 이러한 공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시기 있습니다. 여기 국가는 장관급인데요. 보통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군, 구청장이죠. 만약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용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자기보다 낮은 시, 군,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받으라고 하면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그래서 공용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시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공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들이 직접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잘못된 것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국가는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만들고 있는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용건축이라는 말 보게 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거나 대손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것을 공용건축물이라 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4번 건축종합민원실 그냥 지나가십니다. 제5절 건축물의 유지, 관리 차지였죠. 보통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기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에 관한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소유자 등이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을 유지 관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기간은 사용 승인 시부터 멸실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저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쪽 참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의 유지 관리, 제5절 유지 관리와 관련되어서는 별표해 놓습니다. 그러면 1번 건축물의 유지 관리 양가로 1번입니다. 이쪽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건축물을 사용할 때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을 만드는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건물을 사용하는 때에도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줄쳐 놓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동원해 놓습니다. 고층 건축물 동원해 놓습니다. 그 소유자 등은 법령에 따라 건축법령에 따라 유지 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지 관리 계획 동원해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실 것은 유지 관리 계획입니다. 건축법령에 따라 건설의 소유자 등이 유지 관리 계획을 별도 수립할 대상은 특수구조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인 때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구분해 볼 게 있습니다. 통상적인 건축물과 달리 우리 건축부에서는 유지 관리 계획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대상은 특수구조 건축물, 고층 건축물이죠. 여기 특수구조 건축물은 차량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하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설계가 필요로 하는 것도 특수구조 건축물이죠. 이런 특수구조 건축물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20m 이상이기 때문에 저 기둥 사이에 위층 바닥 무게가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간격이라고 하면 그 기둥 사이에 존재하는 위층 바닥 무게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등으로 과연 지탱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 있죠.
그리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20m라고 하면 지붕도 그런 기둥으로 받치고 있을 겁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게 된다면 그 눈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으시죠? 과연 그런 적설, 하중을 제대로 지탱할 수 있는지 그것 파악할 필요 있죠. 그래서 제설과 관련된 유지 관리 계획을 따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는 정도에 따라 어떻게 눈을 치울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반영한 제설과 관련된 유지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층 건축물에는 겨울에 30층 높이의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 건축물이 최근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에 몸보신하기 위해 곰탕 끓여 먹는 경우 있죠. 그런데 그 곰탕 끓이게 되었을 때 처음 끓인 것과 두 번째 끓인 것까지는 뭐 버리거나 따로 처리하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끓였던 국물은 완전 버리고 두 번째 버리지 않고 좀 보관했다가 세 번째 끓인 물과 한번 섞어서 곰탕 다시 끓여 먹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곰탕 끓이면서 나왔던 그 국물 겨울철에 하수관을 통해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물이 뜨거울 때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지만 기온이 낮은 곳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 그 국물은 바로 기름기이죠. 그 기름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홈통을 막아버리게 된다고 하면 다른 층에서 하수관을 통해 물을 버리게 되었을 때 그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해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한 홈통을 제대로 청소할 필요 있죠. 그래서 특수구조 건축물 그리고 고층 건축물에 있어서는 해당 건물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소유자 관리자가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 두 가지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연관 2번 정기 점검, 수시 점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에 대해서는 16개 시험과 18회 시험 때 각각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시험 문제 출제했다고 하면 19회 시험 좀 나오기 애매하겠죠. 그래도 우리 3세판이라는 말을 알고 있다고 하면 충분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기점검, 수시점검 함께 살펴보는데 여기 점검이라는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단순한 기계 장비나 그리고 단순한 육안으로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결함, 하자를 찾아내는 것을 점검이라 표현합니다. 필요시에 실시하는 것이 있다면 수시점검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기점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기점검, 수시점검은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정기점검 실시 찾았습니다. 기억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건축의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 가로속에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 같은 기준으로 수시점검 실시한 경우는 그 수시점검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 날을 기준일이라 합니다. 그 기준일부터 이년마다 한번 정기점검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박스 속에 1. 다중이용 건축물 2.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주택법령상 관리처가 관리하는 공동택을 제외한다. 3번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3번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4번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에 특수구조 건축물 추천했습니다. 올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에 특수구조 건축물 줄쳐 놓으셨죠? 그러면 여기 정기점검, 수시점검과 관련되어
정기 점검과 관련된 정기 점검 대상 등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 정기 점검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건축물이 정기 점검 대상인데, 우리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하자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그 하자 담보 책임 중에 가장 장기간은 바로 사용 승인 후 10년까지거든요. 저 10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면 하자 담보 책임 경과된 것이죠. 이제 해당 건물 만든 자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소유자가 좀 더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다중이용 건축물, 그리고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에 특수 구조 건축물, 그리고 집합 건축물 중에, 여기 집합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물 일권조에 대한 예외로서 각 세대마다 구분 소유권이 존재합니다. 그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법에서는 집합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건축법령상 정기 점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집합 건축물에는 우리 주변의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를 각 층마다 또는 코너마다 따로 분양해서 파는 것 보신 적 있죠? 그러한 건축물이 모두 집합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공동택, 오피스텔, 그리고 분양되는 상가, 심지어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집합 건축물이거든요. 그러한 집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건축법에 의한 정기 점검 대상이지만, 특별히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존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공동택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라면 자치관리, 위탁관리 대상이고, 그런 자치관리, 위탁관리 방법에 따라 반드시 관리주체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저 관리주체가 아주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주택법과 건축법을 비교하게 된다면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좀 더 상위법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상위법령에 따라 잘 관리하고 있는 공동택 아파트를 건축법에 따라 따로 관리할 필요 없죠. 그래서 주택법상 관리자 존재하는 공동택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의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없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의 건물 한 동을 여러 가게가 동시에 사용되는 것 보신 적 있죠? 뭐 PC방도 있고 약국도 존재하고 병원도 존재하는, 그처럼 건물 하나를 참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다중이용업소라 표현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에 정확히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다중이용 건축물, 그리고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에,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보신 적이 있습니다. 16층 이상의 건축물,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숙, 그리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숙이라고 하면 1,000 이상 5,000 미만, 위관장교 노동 기억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모두 준다중이용 건축물인데,
그러한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에 특수구조 건축물, 차량등이 외벽 중심 터로부터 돌출된 길이가 3m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 이러한 요건을 갖추겠다면 이때는 특수구조 건축물. 그래서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에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정기 점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연면적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건축법에 의한 정기 점검 대상이다.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기 점검하게 되면 이 정기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최초의 정기 점검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하게 되면 이날이 정기 점검과 관련된 최초 기준일이고요. 그리고 2년 되는 날 정기 점검 실시했다고 하면 또 이날을 직후 다음 정기 점검의 기준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기 점검과 동일한 항목에 수시 점검 실시했다고 하면 그 수시 점검 한 날을 기준일이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일은 정기 점검 직전에 정기 점검 한 날 또는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날, 그날을 기준일이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다중이용 건물 등의 소유자 등은 해당 건물의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부터 가로속에 기준일 확인되시죠?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 실시해야 한다. 2년마다 딱 한 번 실시하는 것이지 한 번 이상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살펴봅니다. 2016년 1월 20일 날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 사용 승인 후 딱 10년 된 날입니다. 그러면 10년 경과한 날 21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 21일 날 최초 정기점검 한다? 안 합니다. 이날은 딱 10년 경과된 날이죠. 그러면 이날부터 2년, 2017년, 2018년 되겠죠. 그때 정기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날에는,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날에는 정기 점검 한 날이 아니라 그날은 바로 2018년도에 정기 점검을 위한 기준일이 되고 저 기준일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한다. 그래서 사용 승인 후 12년 차 되는 때 건축법에 따른 정기 점검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직전 정기 점검하게 된다고 하면 그날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일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하게 됩니다. 2년마다 한 번이라는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수시 점검과의 하나의 차이점이 되죠. 수시 점검은 필요한 때 실시하겠지만 정기 점검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기 점검과 관련되어 특이한 사안으로 사전 통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정기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언제 실시하는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통보 줄만 쳐놓습니다. 니은 보게 되면 사전 통지와 관련되어 시군 구청장은 정기 점검 실시하여야 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 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그래서 이 사전 통보는 시군 구청장이 정기 점검 대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전 통보는 기준 1부터 2년 되는 날에 3월 전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만약 2016년 1월 20일이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사용 승인 후 10년 된 날이라고 하면 10년 경과된 날 21일이 기준일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사용 승인 후 딱 10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정기점검하지 않고 2018년 1월 21일 날 최초 정기점검하게 되죠. 저날, 이 날이 바로 기준으로부터 2년 되는 날입니다. 그날부터 3개월 전에 1개월, 10일, 2개월, 10월 달이 바로 2017년 10월 달이 3개월 전이죠. 그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도록 돼 있죠. 그래서 2017년 10월 20일까지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기간에 대한 계산, 만약 앞으로 진행한 날짜라고 하면 초일 불산입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그리고 역산하는 경우에는 그때도 초일 불산입 원칙을 지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21일 날 한다고 하면 10일 전에 통지한다. 10일 전이라고 하면 단순히 10 빼는 것이 아니라 10에다 1 더 빼줘야만 21일 초일 불산입 원칙 지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1월 10일까지 통지하게 되면 10일 전에 통지한 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전 통지에 대해서는 기준으로부터 2년 기준일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사전에 통지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기준일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입니다. 정기점검의 면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정기점검 취재본이 아주 훌륭하게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다음 정기점검 한번 면제 생략해 줄 수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아무리 수시점검 결과 우수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확인하더라도 다음 수시점검을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수시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에 대처하기에 필요시하는 것으로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전 수시점검이 양호, 우수라고 판정되더라도 그 수시점검에 대해서는 다음 수시점검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안 한다. 면제할 수 없습니다. 정기점검에 있어서만 면제 생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등을 마치게 되면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해 볼 게 있습니다. 여기 사전 통보와 다음 정기점검의 면제에 있어서는 수시점검에는 적용되지 않고 정기점검에만 가능한 조치이죠. 만약 이 두 가지를 수시점검에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60페이지에 이은 수시 사전 통지와 그리고 디귿 정기점검 면제에 관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3번 수시점검 실시. 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해 수시점검 실시하게 되는데 정기점검 대상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필요시 실시한다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4번 유지관리점검자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5. 점검 사항, 점검 항목에 관한 사항 그냥 지나갑니다. 한 장 넘기시면 7번 찾으셨죠? 건설의 점검 결과 보고 줄만 쳐놓습니다. 건설의 소유자 등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실시하였을 때 점검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결과 보고해야 한다. 그래서 보고에 관한 절차까지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무관리상 공택의 관리 책임자로 일을 하다가 건물 관리에 필요한 작종, 자격 내가 취득하게 되면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공장이라 불리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책임자로 일할 수도 있죠. 그게 민원이 좀 더 적고 할만하다더라고요. 만약 그런 건물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정기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어느 정도 관리 실무와 맞물린 사항으로서 우리가 한번 봐놔야 되겠죠. 그리고 62페이지에 3번 주택관리지원센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딱 하나만 줄쳐놓고 지나갑니다. 6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찾았습니다. 시군구청장은 단독주택, 공동택, 가로속에 주택법상의 의무관리상 공택을 제외한다. 소유자 등이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개량, 보수에 관한 기술 지원, 정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상 공택을 제외한 단독택과 공동택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정보 제공해 준다는 이야기죠. 누가? 시군구청장이. 그래서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물 관리에 대한 주택의 건물 관리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데 그 대상은 단독택과 공택, 의무관리상 공택을 제외한 공동택이 지원 대상이고 이런 센터는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2. 건축물에 대한 철거, 멸실 신고입니다. 사용 승인 이후 건물 관리와 관련되어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철거 신고와 멸실 신고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항상 상중하 세 가지 형태로 시험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 철거 신고, 멸실 신고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 철거 신고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훼손할 때 미리 시군구청장에게 알려줄 필요 있죠. 그리고 천재지변에 의해 건물이 훼손되게 된다면 그런 재난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멸실된 이후에 시군구청장에게 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철거 신고는 사전 신고 사항인데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철거 신고할 수 있고 멸실 신고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이후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사후에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0일 이내 멸실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 신고와 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저렇게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건축지도원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지도원은 시군구청장이 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이 건축지도원을 하여금 위법한 건물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지도원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고 이들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삼고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 살펴볼 거 있는데요. 양가 3번의 건축지도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되어 1. 건축신고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에 대한 확인, 지도, 단속 2. 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지도, 단속 3.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그러면 우리 건축지도원은 사용 승인 이후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지정 지도 단속과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지정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사 중인 건축물은 건축 허가받고 공사 중인 것과 건축 신고하고 공사 중인 건축물 그리고 무허가 상태로 공사 중인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건축지도원이 단속할 수 있지만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은 눈에 안 보이죠. 맞죠? 여기 건축 허가 받고 공사 중인 경우에는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 존재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지도원보다 좀 더 전문가이죠. 그래서 건축 허가 받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건축물 대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지관리와 관련되어 유지관리계획, 정기점검, 수시점검, 그리고 철거신고, 멸시신고에 관한 내용 보셨고 이제 건축물 대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건축물 대장은 시군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발급한 건축물에 관리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작성하고 시군구에 비치 보관한 공물을 건축물 대장이라 표현합니다. 현재 대장 작성하는 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다. 그 대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경우이죠. 그래서 우리 64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청장 동원해놓습니다. 건축의 소유 등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 현황,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내력 동원해 놓습니다. 구조 내력에 대한 정보를 적어 보관하여야 한다. 구조 내력이라는 말 동원해 놓고 확인하셨죠? 이거 주관식으로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 속에는 1번, 6번의 경우에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게 되는데 1번 사용 승인을 내준 경우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은 건축공사 완료되어 사용 승인서가 발급되게 되면 해당 건물에 대한 공적 장부로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 비치하게 되는데 이를 작성 보관하는 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물 대장에는 소유증과 관련된 각종 현황 상태와 건축에 대한 구조 내력에 관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보통 사용승인서는 시군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가끔 특별시와 강의시 안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 시에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거든요. 저 사용승인은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제1호텔들을 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그 사용승인서는 서울시장이 발급하게 되는데 대장 작성하는 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송파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것이지 서울시장이 작성하는 것 아닙니다. 대장 작성은 항상 누구만 한다? 시군구청장이 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2번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사용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구청장에게 알려 건축물 대장을 적게 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사용승인 하더라도 대장 작성하는 자는 시군구청장, 군수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 보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 보관하는 자는 항상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등기 촉탁 이야기 나오는데요. 여기 등기 촉탁과 관련되어서는 촉탁이란 용어를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촉탁은 행정관청이 다른 행정관청에게 업무 처리를 부탁하게 되면 그제서야 촉탁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촉탁의 주체는 행정청입니다. 그러면 이 촉탁은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장에게 등기 사항을 변경해달라 요청할 때 등기 촉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근 연기 공주지역이 그 일부가 세종시로 행정관할구역을 바꾸었는데 이런 행정관할구역의 변경 사항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중에 건축물 대장에 먼저 반영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에는 세종시인데 등기부등본에 아직 연기군이라 표기되었다고 하면 내용 일치시킬 필요 있죠. 그럴 때 시군구청장이 등기 내용을 바꿔달라 부탁하는 것을 등기 촉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촉탁의 주체는 항상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봄으로써 건축 절차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건축 절차는 주택 등을 만드는 과정을 말했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사전 설계, 사전 결정, 설계에 관한 문제인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사항이 건축법령에 적합하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처분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지만 특별시와 강릉시 안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에는 장소, 규모, 행위 세 가지 충족하죠. 그러한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이다. 건축 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건축물의 건축 대손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그 건축 신고 사항은 바다 면적 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1 이하였습니다. 3층 이상 10분의 1 이하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위치, 장소가 관농자라고 하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 경미한 건축물로 파악하여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방제지구, 붕괴 위험 지역은 제외한다. 주요 구조부의 해체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 건축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통령이 정하는 대수선은 딱 6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대수선은 건축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다? 모든 대수선은 건축 신고할 수 있다. 틀리죠? 열거되어 있는 것만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모두 건축 허가사항이죠. 그래서 여기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대수선에는 수선만 6가지만 그 6가지에는 미관지구, 다가구 다택의 경계벽, 외벽 마감지력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신고하고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은 상실한다. 실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와 관련된 각종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허가 등의 제한 함께 보셨는데 건축 허가 제한권자는 국토교통관 지도시사인데 그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 허가 제한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사전 승인,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죠. 필수적 건축 허가 취소, 허가받고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때에는 건축 허가 취소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 등에 대해 보셨지만 지금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착공과 관련되어서는 착공 신고에 관한 사항과 현장 관리에 관한 사안을 보셨는데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예치금, 예치하는 경우 있죠. 1000제곱미터 이상인 때 시기, 착공 신고하는 때. 그래서 착공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금액은 공사비의 1% 이내 현장관리지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공사가 전부 완료되게 되면 사용승인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건축공사 진행했던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하게 되면 7일 이내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사용승인 처리기간 7일입니다. 저 7일 안에 사용승인서 발급까지 이루어져야 되죠. 임시 사용 잠깐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여기 유지관리와 관련되어 특별히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특수구조 건축물, 고층 건축물이 유지관리계획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기 점검, 수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서 그 대상, 사용 승인으로 10년 경과된 다중이용 건축물, 올해 신설된 사항으로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에 특수구조 건축물이 정기 점검 등의 대상이었습니다. 방법, 기준일부터 2년마다 1회. 특징, 수시 점검과 달리 사전 통지. 그리고 다음 정기 점검 면제할 수 있죠. 보고, 점검 마친 날부터 30일 내 시군구청장에게 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지원센터 함께 보시면서 단독택과 공택 관리에 필요한 기술 정보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지원 대상이 무엇인지 꼭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고와 관련되어 철거 신고, 멸 신고 함께 보셨고
건축물 대장, 시군구청장이 작성, 비치, 보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보시는 게 이쪽 시험거리인데 특별히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워낙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문제 하나 나왔지만 계속 빠지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된 사항 계속 시험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놔야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67페이지의 건축물 등에 대한 제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